그럼 지금부터 2부 해외 진출 기업 및 기업 마케팅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비즈웨 코리아 은종성 대표님께서 해외 진출을 위한 SNS 마케팅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외 진출을 위한 SNS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맡았고요. 55분인데 저한테 Q&A까지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준비된 내용 말씀드리고 10분 정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비즈웨 코리아 대표로 있고요. 현장에서 마케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정의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기업과 여전히 실무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양한 책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마케팅,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정도로 지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부터 좀 얘기를 해드려 볼 건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걸 외부 환경이라고 부르죠. 외부 환경은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요인인데요. 정치는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정치적인 규칙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현지 국가에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경제는 가치 사슬을 변화시키거든요. 원재료를 갖고 와서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물류를 통해서 배송해놓고 마케팅을 통해서 팔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일련의 흐름을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밸류체인이 상당하게 좀 단순화됐죠. 유통은 PB로 제조를 먹고 있고 제조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방식으로 유통을 먹는 형태들로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밸류체인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 구조, 인구 구조라든가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저는 비즈니스를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을 인구 구조로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인구는 확정적 미래잖아요. 국내만 놓고 보면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1인 가구가 모든 산업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요즘에 농촌 가면 수박이 커지지 않습니다. 수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팔리고 있잖아요. 1인 가구 입장에서 그 큰 수박을 사서 우리 집 냉장고도 작은데 넣어놓을 데도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수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작아지는 1차 산업이 바뀌고 있고 2차 유통이 바뀌고 있죠. 소포장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 3차 서비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하나를 사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비율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에 나타난 요인들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 기술은 경쟁의 단계를 변화시킵니다. 앞에 구피자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기술이 오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했던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외부 환경이 나의 비즈니스에 현지 국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좀 잠깐 사례를 놓고 보면, 최근에 K김밥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K김밥이어서 난리가 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유통시켰던 트레이더스 조 때문에 대박이 난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우리나라도 놓고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에서 상당히 핫한 지역이죠. 온라인에서 구하지 못하는, 거기를 가야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오프라인에서 아마존과 월마트와 경쟁해서도 아주 최고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언론에 이 K김밥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트레이더 조에 있는 김밥은 입고되는 즉시 품절이 일어나는데, 거의 비슷한 김밥, 한인마트에서 파는, H마트에서 파는 김밥들은요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K김밥이 아니라 사실은 트레이더조의 유통망의 힘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팔 때 과연 트렌드에 편승을 해서 현지에서 팔릴 것인가, 유통망이 따라주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케팅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인싸 잘해서 팔릴 것 같으면 좋은 제품 뭐 하려고 만들어요.
가장 좋은 마케팅은 제품과 서비스가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마케팅 한다고 하면 광고나 홍보, 영업 한쪽 세일즈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맞긴 하지만 유통도 마케팅이고 가격도 마케팅이고 물류도 마케팅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SNS 마케팅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개념을 좀 잠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목표한 고객한테 팝니다. 일반 소비자면 B2C, 기업이면 B2B, 정부 B2G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마케팅에서는 이 과정이 교환이 일어난다고 정의하거든요. 교환을 하려면 내가 어떤 걸 갖고 있고 맞은편에 고객이 있고 둘이 교환을 하려면 뭐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도대체 그게 뭔데, 얼만데, 어디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사야 되는데, 마케팅의 실행은 보통 4P로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해서 4P 믹스, 뭐 마케팅 믹스 이런 이야기들 불려요. 이건 마케팅 원론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케터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보시면 알지만, 실제 우리가 현지에서 가맹점을 내고 혹은 국내에 있는 것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마케터 입장에서요, 제품 가격 유통에선 건들 게 없어요. 벌써 만들어져 버렸고, 나도 많이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유통 나도 백화점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마케터가 마케팅 한다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마케팅은 사실 프로모션 얘기하는 거거든요. 좁은 의미로 마케팅은 프로모션 얘기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4P가 마케팅인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용어 자체가요, 제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판매자의 언어예요. 우리 건 이렇게나 좋아요 라고 주장을 하지만,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커스터머 밸류 측면으로 바꿔서 마케터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가격도 판매자의 언어입니다. 저희 건 얼마입니다라고 주장하시지만,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돈만 내진 않죠. 정보 탐색 비용도 있고, 지금 살까 다음에 살까 하는 기회비용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라는 부분들은 고객 관점에서 비용으로 바꿔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유통은 편의성 측면이 되는 거고요, 프로모션은 커뮤니케이션 측면으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4P라는 속성을 고객의 언어인 4P로 해석을 하셔야 이런 것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릴스로 다 컨텐츠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너무 지엽적으로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것은, 어쨌든 우리는 SNS, 온라인을 많이 얘기하니까 좁은 의미로 프로모션 안에 SNS를 포함해서 온라인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사실은 채널은 다 글로벌해졌잖아요. 국내에서만 네이버가 힘이 있을 뿐이지, 글로벌은 뭐 다 구글이 잡고 있고, 동남아 쪽 가면 뭐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나 페이스북, 인스타 쓰고 있고, 유튜브 다 쓰고 있고, 우리나라 뭐 틱톡도 쓰고 있고, 중국도 쓰고 있고, 미국도 쓰고 있고, 채널은 사실 다 글로벌화 돼서 채널에 대한 두려움들은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나눠서 접근을 하냐면, 고객의 행동을요,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국가가 미국이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소비자가 관심 있으면, 요즘에 불당면 인기가 있으면 본인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계획 구매자입니다. 본인이 관심을 드러냈으니까. 뒤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계획 구매자 채널은 어디냐면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에서 우리는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 엔진은 계획 구매 채널이고, 반면에 페이스북에 물건 사러 가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페이스북에 가나요? 안 가잖아요. SNS는 일반적으로 충동구매 채널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타겟팅해서 푸시해서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래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소비자가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계획 구매자와, 우리가 고객을 페르소나로 정의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푸시해서 사고 싶도록 만드는 충동구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 구매부터 설명해드리고 충동 구매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구매를 좀 얘기해 드려 보면, 채널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검색 엔진은 계획 구매 채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뭐 우리나라만 좀 예외고, 러시아 정도만 좀 예외고요, 중국 정도만 예외고, 전 세계는 뭐 계획 구매 채널에서 구글이 월등히 높은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SNS는 글로벌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인데, 페이스북, 인스타, 뭐 틱톡, 약간 연령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죠. 틱톡은 좀 젊은 층이 쓰는 거고, 인스타는 좀 여성성이 좀 강한 채널이고, 페이스북은 좀 남성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보실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일본도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야후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동남아 거의 다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고, 그 동남아 쪽으로 가보면 SNS는 확실히 요즘 좀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이 모든 것들을 사실 좀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검색 엔진은 계획 구매 채널, SNS는 충동 구매 채널이어서 계획 구매부터 현지에 나간다면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하실 수 있냐면요. 계획 구매는 소비자가 검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키워드 조사가 먼저 되셔야 되고요. 이것은 구글 광고에 가보면 구글 키워드 도구라는 구글 키워드 서칭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놓고 보면 키워드 서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런 키워드를 구매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구글 같은 곳에 가셔서 키워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은지를 조사를 하시고, 구글에 가보시면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로 검색해 보시면요, 검색 엔진 최적화 원칙이 존재합니다. 검색 원칙은 존재해요.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요, 웹의 기본 원리거든요. 네이버도 가보면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안에 검색 원칙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검색 원칙이 있어요. 뭐 타이틀 태그가 중요하다, 메타 태그가 중요하다, 뭐 그 안에 어떻게 문서를 구조화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진출할 때 홈페이지 뭐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혹은 우리가 현지에서 뭔가 문서를 컨텐츠를 발행을 할 때 검색 엔진 최적화만 잘하셔도 구글은 다 잡아준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 중심으로 광고를 좀 집행하실 필요가, 컨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광고를 집행하실 필요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매장으로 한다면 이것은 굳이 해외를 안 나가도 우리 행동만 봐도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오프라인 어디 찾을 때 지도를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매개점은 지도입니다. 지도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 정보를 꼼꼼히 하게 하시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치 콘솔에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 매장을 꼼꼼하게 등록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입할 수 있고요. 들어가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별점 관리 같은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결국 모르는 사람들은 검색이라는 행위로 검색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알고 검색 최적화 작업을 해놓으면 된다. 그리고 등록을 해놓고 리뷰 관리만 좀 해놔도 쉽게, 손쉽게 우리가 인력으로 돌리지 않아도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이버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하고 있고 국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 구매자를 좀 끌어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NS는 충동 구매입니다. 충동 구매. 고객을 타겟팅해서 우리가 푸시하는 거죠. 접근이 좀 다릅니다. 계획 구매자는 본인이 검색을 했기 때문에 정보의 깊이가 중요한 거고, 충동 구매는 사고 싶지 않은데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메시지의 자극성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인스타도 이제 국내에서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없고요. 그리고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도 글로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돌아가서 다 돌릴 수 있거든요. 저도 뭐 프랑스 현지 막 진출하는데 국내에서 세팅해 본 경험이 있는데, 물론 현지에서 하면 더 좋긴 하지만 그 여력이 안 된다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초기 작업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SNS에서도 결국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이 위치, 국내에서 혹시 해보신 분들은 우리 가맹점의 인스타에다 매장 등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스타에서 매장 등록이 돼요?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로 검색하거든요. 인스타에서 매장 등록 안 됩니다.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시는 거죠.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지도 등록하면 인스타에서 떠요. 동일한 얘기라고 해요. 현지 가맹점에 가서 위치 찍고 거기서 등록을 해주면 인스타에다 하실 때, 우리가 해시태그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프라인에 와야 된다고 하면 위치를 잡고 마케팅을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어서 위치 등록하시면 좀 더 SNS로 검색하는 사람들, 인스타가 좀 약간 독특한 채널이에요. 제가 아까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로 나눠드렸는데, 인스타는 아주 독특한데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가 동시에 존재한 채널이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 쓰시는 분들은 검색 엔진을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해시태그를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스타도 요즘 어쨌든 이 지도값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들의 핵심은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핵심은 사실 지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네이버가 꽉 잡고 있고
글로벌은 뭐 구글이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도만 잘 등록해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인스타는 인스타에서 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지도를 생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를 좀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아까 들려보시면 아까 뭐 컵밥 뭐 이런 인스타그램 사례가 있었지만, 현지에 가셨을 때 우리 것을 푸시하는 형태들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기 전보다 그런 것보다는 좀 우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뭔가 정의하는 이런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뭔가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해 놓으면 조금 더 총괄감 있게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지 입장에서 전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우리 매장을 알리거나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체리피커를 양산하시는 프로모션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좋아요 누르면 뭐 드릴게요. 좋아 누르고 이제 먹튀하는 체리피커를 늘리는 그 프로모션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다양한 포스팅을 해보고 반응이 잘 나오는 것들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하나 아이디어가 생기면 해보고 돈을 태워서 광고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도달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씩 돌려보다 보면 그 중에 하나씩 터지는 게 있습니다. 터지는 걸 더 확장해서 그 컨텐츠를 더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동일하게 저는 의미 없는 체리피커를 양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컨텐츠 만들어서 컨텐츠 만들 때마다 예산을 소액씩 태워서 광고로도 한번 도달시켜보고 잘 나오는 것 중심을 확장시키는 전략이 훨씬 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진짜 좀 팬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는 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러려면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얘기를 이제 좀 다뤄봐야죠. 결국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들어보면 이 얘기예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누구에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를 결정하지 않으시면 메시지는 둥글둥글해져요. 아시겠지만 고객을 모르는 분들이 쓰는 단어가 있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온갖 좋은 표현을 남발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푸시했지만 고객은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는, 이런 것들이 고객층이 너무 넓어서 그렇거든요. 고객을 좁히셔야 메시지도 뾰족하게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얘기 많이 해요. 스타벅스는 모두에게 팔고 있냐, 20대부터 60대까지 다 가는 곳인데 모두에게 팔고 있냐. 스타벅스 모두에게 팔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그렇게 놓고 볼 수 있냐면 출시하는 제품을 보면 알아요. 제품에 사실은 고객 고민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타벅스는 철저하게 20, 30대 여성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을 절대 만족시키지 않아요.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커피를 시키니까 주는 것뿐이지 만족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스타벅스가 우리 50대 남성이 늘어나니까 우리 따뜻한 유자차나 뭐 이런 거 하나 줄까? 라는 순간 스타벅스의 정체성은 다 사라집니다. 모두에게 팔고 있지 않아요. 모두에게 판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마케팅의 기본기는요, 한눈만 팬다. 저는 이게 마케팅 항상 기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을 좁히셔야 메시지도 명확하게 나온다. 어차피 모두에게 사랑 못 받을 거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올인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고객을 먼저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워크샵 할 때 많이 해보는 작업인데요.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법론이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고객을 20, 30대 여성이라고 정의해버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살과 39, 20, 30대 여성이잖아요. 20살과 39이 같아요? 20살과 39은 흑인과 백인처럼 다릅니다. 고객을 추상적으로 보지 마라. 고객이 추상적인 메시지도 추상적이다.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찍어서 내가 딴 사람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는 판다 라는 마음으로 고객을, 물론 페르소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소설 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고객을 페르소나로 검증을 해보시면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 되죠. 국내에서는 어떻게 만나냐면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에다 올립니다. 페이스북을 올리고 여기에 해당하면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랑 인터뷰해 주시면 인터뷰 비용을 드려요. 만나서 검증을 해보거든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설이 있어야 돼요. 하다 얻어 걸리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가설을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페르소나 가설을 좀 검증을 해보시는 거 권장해드리고, 가설이 세워졌으면 이 사람을 만나서 구매 여정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접점이 찾아집니다. 라인을 하고 있는지, 야후를 하고 있는지, 구글을 쓰고 있는지는 페르소나를 만나봐야 알죠.
혼자 상상의 영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때 야후에다 검색할 때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도 물어보고 인스타는 뭐를 쓰고 있는지 팔로워는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내에서도 하는 작업이지만 해외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이 좀 좁혀져야 마케팅도 넓히는 건 전 추후의 문제라고 봐요. 초기에 자원이 좀 한정적일수록 고객을 명확하게 더 검증을 해서 초기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게 우리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화면은 제가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 화면을 캡처 떠놓은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거 테스트 해봐요. 됩니다. 인스타그램 관리자 페이지 말고요. 페이스북 관리자 페이지 말고 두 개를 합쳐놓은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요. 국내에서 접근이 됩니다. 글로벌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제가 지금 누구를 찍었냐면요. 샌프란시스코 반경 20km 안에 20에서 44세이면서 식품에 관심 있는 이렇게 고객을 관심사로 아까 페르소나로 적었던 사람을 딱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 페르소나만 정해놓으면 그와 유사한 관심사를 딱 찍어냈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반경 20km 안에 20에서 44세 연령은 나누지 않았고요. 음식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찍었더니 대략 타겟은 49만에서 58만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스타그램에서 푸시하거나 페이스북에 푸시해서 우리 매장에 뭐 방문하게 하거나 상품 판매하는 형태들로 마케팅을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서 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을 지금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가설을 세우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오면 우리 매장에 오거나 우리 제품을 살 때 사실 입소문이 나는 것은 구매 여정에서 그 순간순간 경험을 잘 주면 되거든요.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내부 광고 잘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부 광고. 내부 광고에 우리의 제품의 특징,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고 우리의 특징만 잘 줘도 만족감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끝은 매장이나 뭐 상품을 파는 그 장소에 유입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왔다고 하면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가는 순간까지를 여정을 쭉 펼쳐놓고 그 접점에서 어떠한 경험을 줄 건지 가장 쉬운 게 사실 내부 광고거든요. 내부 광고를 조금만 잘하면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로 온라인 마케팅, 뭐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 오는 분들이 또다시 사진을 찍어서 바이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 장치까지 좀 접근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분만 쓰려고 했는데 22분을 했고요. 네, 대략 한 5분 정도만 있으시면 이제 Q&A 하고 다음 강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도 들으셔야 되니까 마이크를 좀 써주세요. 네. 예, 저는 피자 이노베이션의 최성룡 이사라고 합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국가에서 특정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게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로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순간 터지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운이 도우면 터질 수는 있는데 그 전에 기업이 설계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하고 고객이 우리 매장을 우리 제품이나 매장을 소개해 줄 때 인스타그램 같은 데는 해시태그 같은 건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해놔야 돼요. 그냥 얻어 걸리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좋아하지 않아요. 입소문 마케팅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되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입소문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치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치는. 그게 아까 매장의 내부 광고일 수도 있고 와서 우리 매장 인스타에다 소문 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해시태그를 남겨주세요라고 요청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바이럴이 폭발하는 그 시점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업이 전 체계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말고 한 6개월, 1년 정도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될 해시태그는 뭔지 그리고 우리 매장의 사진 컨셉은 어떻게 찍어서 좀 계속 올릴 건지를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게 저는 이게 더 실행 측면에서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로직을 이해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고 그리고 로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그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해시태그 같은 걸 미리 결정을 해서 꾸준하게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실행 관점에서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네네네.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정된 자원으로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면 해외에서 네. 가장 좋은 방법이 SNS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가 네네.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계획 구매는요,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홈페이지 만들 때 검색 최적화 잘 해놓는 것들, 그리고 구글 맵에 우리 매장 등록 잘 해놓는 것들, 이거는 두 번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해외 사이트 가보면 가장 기본기를 안 하고 있어요. 찾아줘야 되는데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기를 좀 먼저 해놓으시고, SNS 채널로 하나를 정한다면 무조건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이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가 동시에 존재해요. 인스타 쓰시는 분들은 검색 엔진을 빠져나가지 않고요. 인스타에서 해시태그 검색해서 인스타에서 결정까지 해버리고, 그리고 인스타에서 아까 지도를 또 찍어요. 또 그것 때문에 구글을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우리 매장 지도 등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있으면, 없으시면 맞춰도 됩니다. 네, 네, 보이지는 않는데. 감사합니다. 은종성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하렉스 인포텍 양문호 부사장님께서 챗 GPT를 활용한 마케팅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프랜차이즈, 특히 외식 기업들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비스 마케팅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는 게 어디 있지? 가져가셨나?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에 보면은 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그 공정위 등록 기준으로 10,0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식업계가 전체 프랜차이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80%라는 걸 감안하면 아마 전체 브랜드가 13,000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브랜드들이 전부 다 영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장은 포화되고 또 취향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브랜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달 비용, 광고 마케팅 비용, 또 뭐 원자재 상승, 또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배달 플랫폼 비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연간 5천억이었는데 그게 작년 2013년도에 3조 5천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4년 만에 7배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뭐 최고 25에서 30%까지 된다고 좀 어마어마한 비용을 좀 부담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출현한 이후에 AI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개인화 서비스 요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AI를 외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 이동을 했고 또 소비자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하고 가게 운영의 어떤 효율성,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봉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슈들을 해결하고 어떤 그 한다는 게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AI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보해서 신규 고객 또는 매출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직거래, 판매와 그다음에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솔루션들을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이 외부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리소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사업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공지능 시장의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AI 기술 공급자 시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수요자 시장으로 바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 대규모 LLM 언어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AI 서비스가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게 크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여러 조사에서 CEO들이 이 생성형 AI를 조만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60%에서 한 8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도 구독 방식으로, 요즘 다 구독이 유행이잖아요. 구독 방식으로 AI를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형 AI 모델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앱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 대화로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앱이나 웹이나 앱에서 원하는 걸 찾으려면 이 앱, 저 앱 찾아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대화창에서 모든 것을 아주 빠르고 쉽게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가 되겠죠. 인공지능 비서가 앞으로는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혁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은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반면에 가격은 점점 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누구나 AI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AI 민주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 광고, 쇼핑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기능이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대화창 하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 다 통합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를 보면은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대화형 직거래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판매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걸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 플랫폼에 25% 30% 지급하는 부분들이 한 10% 수준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2, 3% 정도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형 직거래를 통해서 뭐 개인 취향에 맞는 그 주문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주문하고 상담을 그냥 대화창에서 다 동시에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먼저 함으로써 어떤 브랜드 경쟁력을 올릴 수가 있고, 또 판매 비용을 낮춰서 뭐 매출 이익을 또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인데요.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추천이나 타겟 마케팅,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또 상품에 맞는 고객을 타겟팅해 가지고 타겟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뉴나 새로운 점포를 개발할 때 인공지능의 어떤 학습 결과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업종과의 서로 충돌되지 않는 다른 업종과 같이 코마케팅이 되게 수월해져 가지고 고객과 매출을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은 이제 그 펀딩을 해주는 그 글로벌 성장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국내 사업 경쟁력도 높이고 또 글로벌 진출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영역들이거든요.
우선 그 판매가 있어야 되겠죠. 판매. 보시면은. 팔아야죠. 그 다음에 마케팅 해야죠. 또 돈 받아야죠. 상담해야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텍스트나 음성으로 대화형으로 직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직거래나 마케팅을 하게 되면 결제가 반드시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제도 구입한 다음에 결제 또 따로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브랜드로, 자사 브랜드로 결제, 자동 결제까지 심리스하게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거래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로 묻거나 뭐 이메일로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 통화가 되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뭐 주문하면서 수시로 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와 그러니까 거래와 구매와 마케팅, 고객 상담, 결제까지 끊김없이 심리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직접 하려면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뭐 다 자기가 전문 인력 채용해가지고 필요하면 외주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쓰고 싶어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리소스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 B2B로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시스템에다가 이런 그 인공지능 인프라를 집어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구축을 할 수 있고 내부에 AI 전문가가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내재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직거래나 마케팅, 뭐 상담, 결제 이런 것들을 올인원 패키지로 한꺼번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인공지능의 장점은 자연어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업종과 데이터의 속성과 관계없이 어떤 업종이든지 다 이 매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다 매칭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뭔가 필요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계속 붙여주는 게 우리가 상거래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상거래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거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걸 이제 실제 고객 채널단에 어떤 식으로 그 접목을 하는지 그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기존에 보면은 앱이나 웹으로 온라인 마켓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고 대화창을 하나 더 넣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를 다 뭐 없애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대화창을 넣는 개념으로 해서 고객이 선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성향을 반영하고 또 어떠한 질문에도 아주 유연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의 성향을 고려해서 추천도 할 수 있고요. 또 회사가 전략적으로 팔고자 하는 전략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고 또 만날 만나는 메뉴를 추천해줘처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주문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또 이전에 주문한 내용을 토대로 또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뭐 견과류 알레르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성분이 없는 메뉴를 인공지능이 추천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주문과 관계없이 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뭐 영양분 정보 좀 알려줘 이런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도 인공지능이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앱이나 웹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초계이나 추천, 타겟 마케팅, 번들 판매, 교차 판매, 이벤트 프로모션, 공동 마케팅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상시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상품 개발이나 점포 개발할 때 인공지능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매출 증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활용하기가 불편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솔루션들은 백오피스 기능을 제공을 해가지고 각자 담당자들이 자기 PC에서 입력 정보,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를 요건에 맞게끔 등록을 하고 또 출력 정보, 원하는 결과를 등록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아주 간단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잠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한테 투자하는 인공지능 성장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거래로 연결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UAE 국부펀드하고 함께 미화 1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사가 되면은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아까 제가 쭉 소개해드린 그런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성장 펀드를 또 활용해가지고 국내 사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고객 확보인데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죠. 근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먼저 있어야지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고객으로부터 매출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요즘에 고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앱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한테는 저희가 앱 안에다가 이내 모듈 개념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기능들을 화면 디자인이나 UI, UX를 맞춤형으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 회사의 서비스처럼 녹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탑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들. 앱이 없는 회사는 저희가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담아가지고 또 공급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앱이 있으면 기존 앱, 또 없으면 새로 만든 앱을 가지고 이제 각자 자체적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앱을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앱을 보급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받고. 혹자는 앱 하나 모집하는데 보통 기업들이 5만 원씩을 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여기 표에 보면 1번, 2번은 이제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또 어떤 거를 추가하냐면 밑에 3번 있죠. 지금 이 직거래에 참여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미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카드사 앱이나 은행 앱,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입주민 앱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앱에다가 구매할 수 있는 메뉴를 넣어주는 영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고객, 외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채널이 생기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판매 채널이 생기는 거죠. 지금 카드사랑 은행 앱 같은 경우는 MAU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막 500만 뭐 이렇습니다. 보통. 엄청난 회원들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금융사들이 앱을 슈퍼앱 개념으로 과거에는 자기 본연의 기능만 하던 앱들을 거기다 여러 가지 라이프 서비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주거래 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끔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고 있는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넣어주는 거를 이런 금융사나 이런 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부 고객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영업을 또 저희가 해서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병행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앱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게 했을 때는 고객이 이걸 구매를 하잖아요. 최초에 이 메뉴에 접근할 때 약관하고 고객 정보 활용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객이 구매하는 기업 그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에 회원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앱이 아니더라도 다른 앱에서 우리 고객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휴대폰 결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휴대폰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2000년도에는 이제 휴대폰 결제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는 또 최초로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를 저희가 또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또 추가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결제와 인공지능을 다 결합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은 뭐 AI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상거래 시장에서 판매자하고 소비자 중간에서 서비스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오늘 쭉 소개해드린 것과 관련해가지고 더 궁금하신 거라든지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처 사진 찍어 두셨다가 다음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언론에 보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얘기가 거의 빠지는 날이 없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보면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에 다 종속돼 가지고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단골입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시장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 다 가지고 있죠.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채널 다 가지고 있죠. 또 거래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은 세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를 거의 다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의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되고 또 고객과 데이터도 뺏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 미래가 그래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뭔가 획기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점점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은 싸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이런 그 새로운 어떤 툴, 이것도 툴이니까요. 새로운 툴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영업과 마케팅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라는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깊이 파보시면 여기서 엄청나게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제가 재밌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저 고래가 다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무장을 해서 자기도 물론 개별 기업들도 잘 해야 되지만 개별 기업들이 같이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같이 뭉쳐가지고 빅테크 기업, 대기업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보람이겠습니다.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여기서 질문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아까 연락처 여기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양문호 감사합니다. 부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